심포지엄의 마지막 발제로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19 건축 환경 설비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강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학회에서 3월 달부터 두 번의 간담회, 또 6월 달에는 학회지에서 코로나 대응 전략에 대한 것도 좀 내용을 했었고, 이번에 이렇게 특히 SH공사하고 심포지움을 갖게 되는데, 다른 학회들보다 건축학회에서 이렇게 많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은 안들이 이렇게 제시될 것 같아요. 저는 전공이 이제 건축 환경 설비 쪽이라 건축 환경 설비를 건축 계획 쪽, 또 설계 쪽, 그다음에 아까 도시 쪽하고도 좀 같이 연관해서 내용을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장은 아까 앞에서도 그 발표자들이 우리 히스토리 얘기했지만, 제가 왜 히스토리 얘기를 하냐면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전염병,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게 14세기의 흑사병, 16세기의 천연두, 또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 스페인 독감이지만, 여기 보면은 그 흑사병이 있었지만 중세 봉건 시대가 몰락을 했고, 그때 시민 계급이 민주주의가 싹 떴다 그럽니다. 또 천연두 때 이때 잉카 제국이 또 멸망했지만 이때 이후로 그 유럽의 그 자본주의하고 금융 질서가 또 됐다 그러고, 또 스페인 독감 때 많은 사람이 죽고 20세기 들어와서 했지만 이때 1920년대 이후에 기계 산업이 발달됐다 그럽니다. 지금 4차 산업, 스마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계 산업이 발달되고, 또 이때 이후에 주거에서는 공동주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지만, 우리 전염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또 전염병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이거를 극복을 하고 이겨내면서 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인류가 또 계속 성장하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서두로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여기는 최근에 우리 21세기 20년 동안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비드 19,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쭉 얘기를 했지만 치사율을 보면은 사스가 9% 정도, 신종플루가 아주 낮았고 메르스가 높았고, 코비드 19가 지금 약 한 4% 정도 되지만 엄청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벌써 몇 달, 7달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그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게 앞에서도 이제 우리 발표자가 기후 변화 이렇게 그런 얘기 했었지만, 최근에 20년 동안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된 것들이 그 중에서도 기후 변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더 경각심을 주고 건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유념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시공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기후 변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크레타 툰베리가 스웨덴의 18세 소녀 환경 운동가입니다. 지난 2019년에 타임즈 인물들 선정이 됐고, 또 2019년도에 10월에 유엔 연설에서도 그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한테 당신들 기후 변화가 이런 것들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까지 유엔 연설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이때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 근데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사진들은 2019년 1월 달하고
2020년 1월 달에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입니다. 크레타가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환경이 깨끗해졌지만 지금 다시 또 오염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문을 닫고 또 비행기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일부 감소되고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 코로나 전염병인 것들이 기후 변화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경각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가 오늘도 심포지움을 하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 간단하게 국내 주요 산업별 영향을 보면은 부정적인 게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일부 반도체나 우리 건설 부분은 그래도 일부는 부정적이지만 앞으로 계속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부침을 보면은 많은 음과 양이 있었지만 건설은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우리 유통이라든가 일부 이런 디지털 산업 같은 것들이,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특히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죠. 그린 뉴딜 정책이 1930년대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들,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계속 앞에서 발제자들 얘기했었죠. IT 분야, 4차 산업,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AI 산업하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건강 이런 것들이 헬스케어 산업들이 특히 최근에는 건강하고 안보하고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바로 직전에 우리 김용 센터장님 말씀하셨더니 이런 건축 정책에도 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 그 중에 큰 게 하나가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그다음에 경제 형평성. 특히 10년 전에 2009년에 여러분들 우리 녹색 건축에서 녹색 성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국토부에도 녹색 건축가 만들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친환경 건축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일부 친환경 건축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의로만, 그러니까 표방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부터 제로 에너지 건축을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로 에너지 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하고 같이 연관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그 전염병 예방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 합니다. 감염원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가지가 감염 경로를 차단시켜주고 세 번째가 감수성자의 관리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염 경로에 대한 차단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전공할 수 있는 게 저는 실내 공기도 했지만 건물 환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고, 지난 2월달에 대구에서도 바로 환기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아. 또 5년 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최근에 환기를 하면은 이런 그 바이러스가 많이 오염물질이 제거된다는 자료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물에서 특히 최근에 에너지 때문에 환기를 늘렸다가 줄이고 있는데 특히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분야도 다시 한번 재검토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재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특히 미국의 냉난방 공기조화 협회 이런데 애슐리가 모든 기준에 우리 환기 기준 우리 냉난방 기준을 다 애슐리 따르고 있죠. 그래서 애슐리에서도 환기량에 대한 거를 지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실의 그 용도별 환기 기준들이 아주 자세하게 격리실 이렇게 환자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유럽도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구체적인 그 병실의 기준 같은 게 안 나와 있지만 환기에 대한 것들은 진작에 기준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5년 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그 부서 이런 쪽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던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만 그래서 건물에서 오염물질 포집 방안에 대한 배출 방법이 최근에 요게 이제 애쉬리 자료에 의하면 요거는 메르스 이후에 병실에서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 특히 메르스 환자나 또 코로나19 같은 환자가 있을 때 환기구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자료가 우리나라 그 교수가 했던 자료를 애쉬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기 횟수를 2회에서 5회로 증가시켰을 때 그 바이러스 농도를 약 30%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의 환기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히 오염물질에 대한 그 압력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음압하고 양압하고에 대한 그래서 오염물질 발생 구역은 항상 음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오염물질 발생원 가까이에서 이걸 배출해야 되고 기밀을 유지해야 되고 또 칸막이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차압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최근에 우리 코로나19에서 사회적 격리를 둔다 그러지만 이런 건물에서 환기 관리 이런 것들이 식당은 양압 주방은 부압을 또 현관은 로비는 양압 또 우리 화장실 같은 데는 부압 또 실내 화장실에 대한 것들을 하고 특히 최근에 골프장에서도 많이 목욕탕에서도 감염이 되는데 사우나실하고 탈의실에 대한 양압하고 부압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자료는 최근에 제가 이제 오늘도 심포지움을 SH공사와 같이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로 직전에 우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SH공사하고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방법이 여기 보면 1차 생성 중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2차 생성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삭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스를 제거해 주면은 건물 외부에서도 그러지만 내부에서 미세먼지를 요걸 삭스를 전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제거해 주면은 미세먼지를 저감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건물의 내부에다가 S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기조화 시설, 환기 덕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살균 작용이 있는 광촉매 페인트 어떤 재료를 갖다가 도포하고 특히 광촉매는 살균 작용을 하지만 빛을 투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UV 램프를 투과시켜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중앙대학에다가 이런 공기조화 환기 덕트 장치를 마련해서 여기에다가 공기를 흘려주고 요거는 UV 램프를 빛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여기에 요 그래프가 보면은 요게 이제 그 NO가스를 계속 요게 ISO 기준에 1ppm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ppm 될 때까지 NO가스를 흘려주고 여기에 광촉매 페인트를 갖다 그냥 해주면은 오염물질이 줄어들지 않는데 UV 램프를 조사시켜 줬을 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 건물 내에서 UV 램프가 조사되면은 이렇게 약 89%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이게 살균 작용까지 할 수 있으면은 일부 바이러스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여기에다가 헤파 필터까지 설치해서 그 오염된 공기를 어느 정도 그 정화시켜 줄 수 있는가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직까지도 우리 건축에서도 많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계속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심포지움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스페인 독감이 있었을 때 건축에서 기계화 운동 여기 유명한 건축가 르꼬르비제가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그랬고 공동주택을 제안합니다. 그랬듯이 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모여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럼 나홀로 주거를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김은희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주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은 2020년대인데 2020년대가 지금 약 78억, 77억 조금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2030년에 85, 2050년까지 97억으로 인구가 엄청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대도시로 계속 유입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도시는 점차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 국토부에서 최근에 코로나 전에 중점화하는 게 스마트 도시입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게 지난번 간담회도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이 같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걸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맞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뭐 스마트 시티 여기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건축물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필터 시스템, 공기 정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건설사에서 우리나라 이게 현대건설에서 홍보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학생하고 같이 우리 중앙대 학생하고 같이 최근에 스터디한 건데 제가 여기 우리 윤영경 교수님도 오셨지만 특히 우리 공항 같은데 서울 역사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해외에서 유입되고 많이 모이고 하는데 격리 시설을 일반 병실 이런 데 병원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다가 격리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최근에 스마트 이런 것들이 그 가변형으로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격리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쿼런틴 이런 퍼실리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최근에 우리 뭐 우한에서 우리 교민이 왔을 때도 수용할 데가 없어서 뭐 어디다 수용하느냐 많이 고민했었죠. 격리 시설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 출입이 있는 곳에 빨리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기 인필하고 클레이딩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모듈라 조립식이죠. 아까 가변형 그런 시스템들을 이걸 적용시켜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월, 플로어, 실링 이런 것들을 이런 인필 시스템 요소들을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클레딩 우리 이렇게 가변형으로 하는 시스템들을 격리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평소에는 격리 시설이라도 평소에는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걸 뭐 일반실로 쓰다가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 시에는 이런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우리 중앙대 학생하고 실제로 이런 유닛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컨트롤 건물이 이렇게 격리 시설이 있으면 이게 공항 근처에 또 역사 근처에 있으면서 컨트롤 이렇게 쿼런틴 빌딩이 있고 이렇게 우리 컨트롤 빌딩이 있고 여기 메디칼 빌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빨리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건축 환경 설비에서 앞서 이미 미국의 애슐이나 유럽의 이런 레바 같은 데서는 가이드라인이 뭐 새로운 건 아니지만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온도 습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일반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조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학회 차원에서 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설비 교수님들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듯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게 전쟁 또 전염병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우리가 인류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단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세먼지 때도 교육부에 돈을 1조 원 넘게 투입한다 그러는데 기껏 한다는 게 측정기 한 대 사주고 공기청정기 사주고 이건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죠. 또 우리 코로나19 확산됐을 때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우리 건축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나 또 건물을 어떻게 하면 환경을 스마트 건물로 4차원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같이 학회 차원에서 또 여기 SH공사나 또 같은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발표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오늘 발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잠시 장례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를 조정하는 동안은 송출을 잠시 중단하고요. 다시 저희가 종합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